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72세 오미양 할머니가 겪은 일인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한 부부가 있었어요. 오미양 씨와 남편 박노식 씨. 노식 씨는 시청에서 차량 관리 업무를 하다가 정년퇴직한 성실한 공무원이었죠. 미양 씨는 새벽 5시부터 시장에서 떡볶이, 순대, 어묵을 끓이며 하루를 시작했고, 노식 씨는 시청에서 공용 차량들을 관리하며 가정을 지켜왔죠. 두 분 사이에는 아들 도윤이 하나가 있었고 몇 년 전에 며느리 윤선미 씨를 맞이했어요. 특히 노식 씨는 낚시를 무척 좋아하셨어요. 퇴직하고 나서는 거의 매주 한두 번씩은 인근 낚시터로 나가셨죠. 물가에서 바람 맞으며 있으면 스트레스가 다 날아간다며 낚시를 진짜 즐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화요일 오후 갑작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낚시터에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거였어요. 미양 씨는 급하게 낚시터로 달려갔지만 이미 남편은 119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된 후였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래요. 급성 뇌졸중으로 뇌출혈이 심합니다. 노식 씨는 중환자실에서 하루를 버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평소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준히 복용하며 건강관리를 잘 해오셨는데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장례식장에서 3일장을 치렀어요. 동네 분들, 시청 동료분들, 시장 상인분들이 많이 와주셔서 고마웠죠. 아들 도윤이와 며느리 선미 씨도 장례 준비를 도와줬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미양 씨는 남편 없는 집의 적막함을 마주해야 했어요.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남편의 유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에 남편 옷들, 서재 책상에 안경과 만년필, 현관에 낚시 용품들.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어요. 미양 씨는 울음을 참으며 천천히 정리해 나갔죠. 그러다가 낚시 가방을 정리하게 됐어요. 남편이 늘 가지고 다니던 큰 낚시 가방이었는데 안에는 낚시 도구들과 함께 비상용품들을 넣어둔 방수 파우치도 있었죠. 미양 씨가 그 방수 파우치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서 이상한 물건 2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남색 브로치였고 다른 하나는 깨끗하게 비워진 약통이었어요. 미양 씨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냐하면 그 남색 브로치는 며느리 윤선미 씨가 평소에 자주 달고 다니던 것과 똑같았거든요. 브로치에 작은 진주 장식과 금테두리가 있었는데 선미 씨가 늘 달고 다니던 그것과 완전히 일치했어요. 남편이 왜 며느리의 브로치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낚시터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질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평소 혈압약과 당뇨약을 꾸박꾸박 챙겨 먹던 남편의 약통이 왜 이렇게 깨끗하게 비워져 있었을까요? 미양 씨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의 휴대폰을 확인해 봤는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통화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모두 깨끗하게 삭제되어 있었던 거예요. 남편은 평소에 휴대폰을 잘 다루지 못하셨고 기록을 지우는 방법도 모르셨는데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말끔히 사라져 있었어요. 이제 미양 씨는 확신했어요. 뭔가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요. 그래서 남편의 서재를 더 꼼꼼히 뒤져보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남편이 뭔가를 눈치채고 증거를 남겨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다가 정말 우연히 벽에 걸린 벽시계 뒤에서 작은 금고를 발견하게 됩니다. 미양 씨도 몰랐던 비밀 금고였어요. 남편 생일 결혼 기념일을 넣어보니 열렸어요. 그 작은 금고 안에서 미양 씨가 발견한 것들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첫 번째로 나온 건 아들 도윤이 명의의 차용 각서였어요. 무려 5천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 적힌 차용증이었는데 미양 씨는 아들에게 그런 큰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두 번째는 남편이 최근 몇 달간 꼼꼼히 모아둔 계좌 거래 내역 복사본들이었어요. 본인 통장은 물론이고 도윤이와 선미 씨의 통장 거래 내역까지 있었어요. 이상한 거래들에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죠. 세 번째는 선미 씨 통장으로 들어온 수백만 원짜리 입금들에 대한 추적 자료들이었어요. 일부는 정체불명의 투자회사에서 온 돈들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간 조사원의 명함이 나왔습니다. 명함 뒷면에는 남편 글씨로 며느리 선미 관련 마이너스 유사수신 의혹이라고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제 미양 씨는 남편이 생전에 뭔가 심각한 일을 조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도 며느리 선미 씨와 관련된 불법적인 일들을요. 미양 씨는 곧바로 그 민간 조사원에게 연락을 했어요. 조사원 김모 씨를 만나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며느리 윤선미 씨가 최근 몇 달 동안 유사 수신업자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미 씨는 그런 업자들과 단순히 투자만 한 게 아니라 아예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투자자들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은 시아버지인 노식 씨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조사원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니 선미 씨는 그 업자들과 함께 노식 씨의 인감 도장과 각종 서류들을 손에 넣어서 재산을 빼돌리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선미 씨가 시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의도적으로 악화시킬 방법들을 찾아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미양 씨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다시 생각해 봤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것이 정말 우연이었을까? 평소 혈압약과 당뇨약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며 건강관리를 잘하던 남편이 왜 갑자기? 그리고 그날 낚시 가방에서 발견된 비어있는 약통은 뭘 의미하는 걸까? 미양 씨는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낚시터에 직접 가보기로 했어요. 남편이 자주 가던 그 낚시터 말이에요.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날 CCTV 영상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어요. 처음엔 관리소 직원이 개인정보 때문에 함부로 보여드릴 수 없다며 거절했어요. 하지만 미양 씨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신 사건과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결국 경찰서에 정식으로 신고한 후에야 CCTV를 확인할 수 있게 됐죠. CCTV를 확인한 결과 정말 믿기 어려운 장면들이 나왔어요. 그날 오후 1시쯤 노식 씨가 평소처럼 낚시터 주차장에 도착하는 모습이 찍혔어요. 혼자 왔고 낚시 장비를 챙겨서 낚시터로 향하는 모습이 보였죠. 여기까지는 평범했어요. 그런데 30분 후쯤 뜻밖의 인물이 나타났어요. 바로 며느리 선미 씨였어요. 선미 씨가 자기 차를 타고 낚시터에 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며느리가 왜 시아버지가 낚시하는 곳에 갑자기 나타났을까요? CCTV에 찍힌 장면을 보니 선미 씨가 주차장에서 시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리고 낚시터로 들어가는 모습도 찍혔죠. 약 1시간 후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나왔어요. 선미 씨와 노식 씨가 주차장에서 심하게 말다툼을 벌이는 모습이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상당히 격양되어 있다는 건 확실했어요. 노식 씨가 선미 씨를 향해 손가락을 가리키며 뭔가 화난 표정으로 말하고 있었고 선미 씨도 맞서서 말하는 모습이었어요. 그 다음 장면이 더욱 이상했어요. 말다툼이 끝나고 난 후 선미 씨가 노식 씨의 낚시 가방 쪽으로 가더니 뭔가를 챙기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작은 물건을 꺼내서 자기 가방에 넣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확인해 보니 그게 바로 노식 씨의 약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선미 씨가 자기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도 찍혔어요. 시간상으로는 오후 3시쯤이었죠. 그로부터 약 1시간 후인 4시경 노식 씨가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다른 낚시꾼들이 119에 신고하게 된 거였어요. 이제 미양 씨는 확신했어요. 남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며느리 선미 씨가 뭔가 계획적으로 행동했고 그 결과로 남편이 목숨을 잃게 된 거라고요. 그리고 낚시 가방에서 발견된 남색 브로치의 의미도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아마도 남편이 마지막 순간에 선미 씨와 몸싸움을 벌이면서 그녀의 브로치를 떼어낸 거였을 거예요.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마지막 메시지였던 거죠. 하지만 이 모든 걸 어떻게 법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CCTV 영상만으로는 살인을 입증하기 어려워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미양 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선미 씨와 그 공범들의 본색을 드러내고 그들의 입에서 직접 자백을 받아내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첫 번째 계획은 아들과 며느리의 속내를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미양 씨는 일부러 재산 정리를 서둘러서 하겠다는 말을 꺼냈어요. 나이도 많고 혼자 되니까 복잡한 재산 관리가 어렵다면서 가능한 한 빨리 아들에게 증여하겠다고 말했죠. 며칠 후 도윤이를 따로 불러서 이야기했어요. 도윤이의 반응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정말요? 그럼 언제쯤 가능할까요? 사실 제가 지금 급하게 필요한 돈이 좀 있어서 아버지 유산 중에서 일부라도 먼저 받을 수 있을까요? 도윤이는 눈빛부터가 달라졌어요. 평소의 효자 아들 모습은 어디 가고 돈에 대한 간절함만 보였어요. 결국 진실을 털어놨는데 도윤이는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인터넷 카지노, 스포츠 베팅 그리고 최근에는 코인 투자까지. 갖가지 투기에 손을 대면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거예요. 게다가 회사 운영 자금까지 몰래 빼서 투자에 쓴 상황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며느리 선미 씨를 따로 만났어요. 선미 씨의 반응은 더욱 노골적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생각이세요. 그런데 도윤이가 아직 재산 관리 경험이 부족해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일단 어머니 통장이랑 인감 도장을 제가 보관해 드리고 필요한 절차들을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했어요. 어머니께서 혼자 계시기 어려우실 테니까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시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재산 관리도 더 편하시고. 미양 씨는 선미 씨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다고 하셨어요. 겉으로는 효부인 척하면서 실제로는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미양 씨는 두 번째 단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어요. 선미 씨와 그 공범들이 직접 범행을 자백하도록 유도하는 거였어요. 미양 씨는 민간 조사원 김 씨의 도움을 받아서 정교한 함정을 만들었어요. 선미 씨가 거래하고 있던 유사수 신업자들과 만나는 자리를 만든 거예요. 선미 씨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선미야, 내가 생각해보니 너 말이 맞는 것 같다. 재산을 너희한테 맡기는 게 좋겠어. 그런데 투자도 좀 해보고 싶은데 혹시 너가 아는 좋은 투자처 있으면 소개해 줄 수 있을까? 선미 씨는 이 말을 듣고 완전히 속았어요. 어머니 정말 좋은 투자 회사 알고 있어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월 수익률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어요. 강남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만나기로 했죠. 선미 씨는 유사수 신업자 2명을 데리고 왔어요. 한 명은 김모 씨라는 40대 남자였고 다른 한 명은 박모 씨라는 30대 여자였어요. 이들은 미양 씨를 보자마자 완전히 우쭐해졌어요. 어르신, 저희 회사에 투자하시면 절대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월 12% 수익률은 기본이고 원금도 100% 보장해 드려요. 미양 씨는 일부러 순진한 할머니인 척했어요. 그래? 그럼 얼마까지 투자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남편이 남긴 돈이 좀 있거든. 그러자 이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르신 얼마나 있으신데요? 많이 있으실수록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하실 수 있어요. 미양 씨가 한 10억 정도는 있을 거야 라고 말하자 이들은 완전히 흥분했어요. 어머니 정말 큰 투자가 되겠네요. 그 정도 금액이면 VIP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미양 씨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중요한 건 이들의 입에서 남편 살해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는 거였거든요. 미양 씨가 조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런데 혹시 우리 남편 일 때문에 문제 되는 건 아니겠지? 갑자기 돌아가셨잖아. 그러자 선미 씨가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지만 유사수 신업자 김 씨가 오히려 태연하게 말하더래요. 어르신 그런 걱정 마세요. 저희는 그런 일들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선미 씨가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아세요? 김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거든요. 선미 씨가 시아버지 약을 며칠 전부터 영양제로 바꿔놓은 거 정말 기가 막혔어요. 혈압약을 못 먹게 해서 자연스럽게 뇌졸중이 오도록. 정말 완벽한 계획이었죠.
미양 씨는 이 말을 들으면서도 표정을 관리해야 했어요. 속으로는 분노가 치솟았지만 더 많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차분함을 유지했죠. 박 씨도 거들었어요. 그러게요. 낚시터에서 실랑이 할 때도 약통을 제대로 회수했고 정말 완벽했어요. 선미 씨는 이제 완전히 창백해졌어요. 자기 공범들이 모든 걸 다 털어놓고 있었거든요. 이제 미양 씨는 충분한 자백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잘 들었어요. 그러자 세 사람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미양 씨의 목소리 톤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거든요. 선미야, 너는 내 남편을 죽였고 이 사람들과 함께 우리 재산을 빼돌리려고 했구나. 그리고 방금 전에 너희들이 한 얘기는 모두 녹음됐어. 선미 씨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미양 씨는 이미 핸드폰으로 112에 신고를 한 상태였어요. 경찰서요? 살인사건 신고합니다. 증거와 가해자들이 모두 여기 있어요. 김 씨와 박 씨는 급하게 도망치려고 했지만 이미 호텔 보안 요원들과 경찰들이 라운지 입구를 막고 있었어요. 민간 조사원이 미리 연락해둔 거였죠. 선미 씨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 제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황이었어요. 녹음된 대화 내용, CCTV 영상, 그리고 남편이 남긴 조사 자료들까지. 완벽한 증거들이었죠. 경찰서에서 정식 조사가 시작됐어요. 선미 씨는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해서 결국 모든 걸 자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선미 씨의 자백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그녀는 유사 수신업자들과 함께 시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이를 눈치채고 조사를 시작하자 계획을 서둘렀다는 거예요. 그날 낚시터에서 시아버지와 만난 건도 우연이 아니었어요. 시아버지가 선미 씨에게 너의 정체를 다 알고 있다. 내일 경찰서에 가서 모든 걸 신고하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미 씨는 급하게 행동에 나선 거였어요. 시아버지의 혈압약을 영양제로 바꿔치기 한 건 일주일 전부터였고 그날 낚시터에서는 시아버지가 가져간 약통을 아예 빼앗아 버린 거였어요. 혈압약을 못 먹으면 뇌졸중이 올 수 있다는 걸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렇게 될 줄은.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건 명백한 살인 방조제였어요. 고의로 약물을 차단해서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 거니까요. 재판이 시작됐고 미양 씨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며느리와 마주한 그 순간은 정말 마음이 복잡했다고 하셨어요. 선미 씨, 당신은 왜 그랬나요?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대했는데? 선미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저도 처음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재판부는 선미 씨에게 살인방조죄, 사기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했어요. 유사 수신업자들에게는 각각 징역 12년과 10년이 선고됐고요. 아들 도윤이는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됐지만 자백하고 피해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인정받아서 집행유예 3년을 받았어요. 재판이 모두 끝나고 난 후 미양 씨가 한 일이 정말 의미 있었어요. 남편 명의로 되어 있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노인 금융사기 피해 지원 기금에 기부했거든요. 우리 남편이 이런 일을 당했으니 다른 분들은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시장에 작은 국밥집을 다시 열었어요. 평생 분식집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는 국밥집을 시작한 거였어요. 아들 도윤이는 집행유예를 받은 후 어머니 가게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도박으로 진 빚을 갚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도 보상하면서 정말 성실하게 새 출발을 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 차리고 살겠어요. 아버지한테도 죄송하고. 도윤이는 매일 아침 아버지 제사상에 인사를 드리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녁에 일이 끝나면 아버지 묘소에 가서 하루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국밥집 한켠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어요.
남편의 낚싯대와 그 남색 브로치를 함께 전시해둔 곳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죠. 욕심은 가족을 찢지만 책임과 진실은 다시 잇는다. 그리고 미양 씨는 새로운 일도 시작했어요. 바로 가족 상담과 법률 안내 봉사였어요. 주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금융사기를 당하지 않는 방법,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등을 알려드리는 일이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됐으면 해요. 저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어요. 매주 토요일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이런 상담과 교육을 무료로 해드렸어요. 처음에는 몇 명 안 오시더니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오시게 됐어요. 미양 씨는 이런 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을 해드렸어요. 재산은 투명하게 관리하세요. 가족이라도 서류는 제대로 작성하고 큰 돈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미양 씨의 이런 활동이 지역 신문에도 소개됐어요. 남편 살해한 며느리를 직접 잡아낸 72세 할머니, 이제는 다른 피해자들을 돕고 있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죠. 기사가 나간 후에는 전국에서 비슷한 피해를 당한 분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했어요. 미양 씨는 이런 분들에게도 성심성의껏 상담을 해드렸어요. 어떤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미양 씨 덕분에 우리 며느리의 이상한 행동을 미리 잡아낼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미양 씨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은 사례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그럴 때마다 미양 씨는 하늘에 계신 남편에게 보고했어요. 여보, 오늘도 한 분을 도와드렸어요. 당신이 목숨 걸고 지켜낸 진실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오늘 미양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서 이상한 징후를 발견하신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설마 가족이 그럴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의심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하신 분이 있다면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우리 모두가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혹시 겪더라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계속 좋은 정보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